요즘 마트에 가기 무섭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달과 똑같이 장바구니를 채운 것 같은데 계산대 앞에서 흠칫 놀라곤 하죠.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어쩐지 10% 넘게 불어나 있습니다. 먹는 양을 줄인 것도 아닌데 식비가 늘어난 이유. 우리는 이걸 보통 물가가 올랐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범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나올 때 그것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내 지갑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환율 1,400원 시대가 평범한 우리 삶과 직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환율 상승의 영향은 마치 도미노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식탁과 주유소에서 그 충격이 시작되죠. 이미지를 한번 보실까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달러의 힘이 막강해집니다. 우리가 빵을 만드는 데 쓰는 밀라면과 식용유의 원료인 옥수수와 파뮤, 그리고 자동차를 움직이는 원유. 이 모든 원자재는 대부분 달러로 수입됩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양의 밀과 원유를 사오더라도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입 물가 도미노의 시작입니다. 원자재 수입 단가가 상승하고 이는 고스란히 우리가 매일 사 먹는 빵, 라면, 식용유 같은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주유소의 기름값도 마찬가지죠. 결국 환율 상승은 우리의 지갑을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얇게 만드는 구조적 함정인 셈입니다. 일상의 필수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즐거움, 바로 해외 직구도 환율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강남구 직장인 양 씨의 슬픈 사연을 보시죠. 3개월 전 1,000달러짜리 노트북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환율이 안정적이라 원화로 환산해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트북의 달러 가격은 1,000달러 그대로 단 1센트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화로 결제해야 하는 금액은 15%나 폭등해버렸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가 사려던 물건만 비싸진 이 기막힌 상황. 이것이 바로 체감 물가의 배신입니다. 해외 브랜드 제품, IT기기, 의류 등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들은 정확히 환율이 오른 만큼 우리의 실질적인 구매 비용을 상승시킵니다. 사고 싶은 것을 잠시 참는 것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합니다. 바로 해외여행이죠. 환율이 1,200원이던 시절 100달러를 쓰면 12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400원이 되자 똑같은 100달러를 쓰기 위해 14만 원이 필요해졌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주 유럽 여행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항공권, 숙소, 식비, 쇼핑까지 모든 비용이 달러나 유로로 결제됩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여행 예산은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많은 직장인들은 꿈에 그리던 파리 여행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국내 캠핑을 계획하게 됩니다. 찢어진 파리행 티켓을 들고 우는 저 직장인의 모습이 남일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고정 지출의 비극입니다. 바로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로 매월 2,000달러를 송금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환율이 1,200원일 때는 240만 원이면 됐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자 이제는 280만 원이 필요합니다. 매월 40만 원의 추가 지출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여행처럼 취소하거나 직구처럼 포기할 수 있는 성격의 지출이 아닙니다. 화창한 캠퍼스에서 밝게 웃고 있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부모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환율 상승은 가계 교육비 예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날리며 부모의 한숨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환율 상승이 개인에게 미치는 고통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모두가 울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1,400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누군가는 장바구니 부담에 눈물 짓지만 누군가는 실적 호재라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 시소 이미지가 그 명암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무거운 수입 물가 장바구니가, 다른 한쪽에는 반짝이는 수출 기업의 실적 보너스가 놓여 있습니다. 환율은 이처럼 우리 사회와 산업의 거대한 희비상 곡선을 그립니다. 그렇다면 내 직장은 이 시소의 어느 쪽에 앉아 있을까요? 환율 1,400원 시대, 내 직장의 운명을 좌우하는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수출 기업입니다. 이들은 제품을 해외에 팔고 그 대금을 달러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러에 팔던 물건은 환율이 1,200원일 땐 1,200원의 매출이지만 1,400원이 되면 1,400원의 매출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200원을 더 버는 셈이죠. 이를 환차익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니 직원들은 성과급을 기대하고 회사는 투자를 확대할 여력이 생깁니다. 반면 오른쪽 수입 기업은 정반대의 상황에 놓입니다. 해외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달러로 결제해서 사와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원가가 급증하고 이는 이익률 감소로 이어집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인건비 압박이나 예산 통제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처럼 환율은 직장인의 월급 봉투와 고용 안정성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환율의 이중고를 가장 혹독하게 겪는 산업 중 하나가 바로 항공사입니다. 항공사는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습니다. 첫째, 비용 증가입니다. 비행기를 띄우는 데 필요한 항공유는 전량 수입하며 달러로 결제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항공유 구입 비용, 즉 운영비가 막대하게 상승합니다. 둘째, 수익 감소입니다. 앞서 봤듯이 환율 상승은 해외여행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비행기 좌석을 채워야 할 승객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죠. 비용은 올라가는데 수익은 줄어드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강서구 항공사 직원 한 씨의 일상은 비용 절감 회의와 노선 효율화 논의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직접 만들거나 수입하지 않는 IT 서비스 기업은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IT 기업은 환율과 무관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달러 결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해외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 어도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그리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집행하는 해외 플랫폼 마케팅 비용까지. 이 모든 것이 달러로 청구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예산 절감에 대한 심각한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삶을 뒤흔드는 환율은 도대체 왜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환율은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세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결과물이죠. 첫 번째 톱니바퀴는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전 세계의 돈이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달러로 몰립니다. 달러의 가치가 오르는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두 번째 톱니바퀴는 한국 금리입니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원화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납니다. 이는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정책은 이렇게 서로를 견제하며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톱니바퀴는 무역수지입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잘 되어서 무역수지 흑자가 나면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의 양이 많아집니다. 시장의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환율은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복잡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우리는 환율을 단순한 숫자, 너머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핵심은 방향성과 폭입니다. 먼저 방향성입니다. 현재의 환율 상승이 앞으로도 계속될 지속적인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등락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처럼 큰 흐름을 읽어야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승의 폭, 즉 속도입니다. 롤러코스터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환율이 상승하면 개인도 기업도 미처 방어할 틈 없이 수입 물가 폭등의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반면 상승 속도가 느리면 기업이 가격을 조정하거나 대응 전략을 세울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율이라는 롤러코스터의 속도계와 나침반을 함께 보며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친 환율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 방어술은 소비 다운그레이드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죠. 비싸진 해외 직구 대신 가성비 좋은 국내 대체재를 탐색해보고 부담스러워진 고비용 해외여행 대신 아름다운 국내로 눈을 돌려보는 겁니다. 매일 마시던 수입 프랜차이즈 커피를 집에서 직접 내리는 홈카페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즉 환율에 민감한 소비부터 덜어내는 것. 이것이 환율 방어의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소비 전략을 넘어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적 방어술도 있습니다. 바로 재정적 해지, 즉 달러 자산을 편입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 저울을 보세요. 한쪽에는 우리의 원화 자산이, 다른 쪽에는 달러 자산이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자산의 실질 가치는 하락할 위험에 처합니다. 이때 포트폴리오의 달러 예금, 달러 ETF, 미국 주식과 같은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오른 만큼 이 달러 자산들의 원화 환산 가치는 반대로 상승합니다. 원화 자산의 가치 하락을 달러 자산의 가치 상승이 상쇄시켜주면서 전체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기가 아닌 철저한 자산 분산의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율의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니까요. 그렇다면 달러 자산은 언제,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예측할 수 없다면 시간을 쪼개는 것이 현명합니다. 바로 분할 환전 전략입니다. 여행이나 유학 등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달러가 필요한 직장인이라면 이 방법을 꼭 기억해 두세요. 한 번에 모든 돈을 환전하려 하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누어 환전하는 겁니다. 페이지 1 환율 변동성이 인지될 때 소액을 1차로 환전합니다. 페이지 2 시장 추이를 계속 관찰하며 2차로 분할 환전을 이어갑니다. 페이지 3 출국이나 송금 직전에 최종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환전합니다. 이 방법은 최저점에 환전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최악의 시점에 모든 돈을 바꾸는 리스크를 막아줍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환율의 수렴화는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율 1,400원 시대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환율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 결국 내 삶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환율은 단순히 외환시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경제 전체의 흐름을 읽는 거대한 창이자 누군가에게는 위기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양날의 검입니다. 매일 아침 들려오는 환율 1,400원이라는 뉴스가 더 이상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내 장바구니 물가와 내 회사의 전략에 어떻게 닿아 있는지 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벗어나 더 현명한 소비와 투자를 결정하는 주체적인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이해하고 그 위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 그것이 바로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존 기술일 것입니다.